76세 박영숙. 새벽 3시가 넘어서도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좁은 방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손가락으로 이불 끝을 만지작거렸다. 고관절이 또 욱신거렸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는 통증. 3년 전 첫 수술 이후로 제대로 걷지 못하게 된 몸뚱이는 이제 완전히 망가져가고 있었다. 의사는 말했다.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 신세를 면치 못할 거라고. 영숙은 침대 옆 서랍을 열어 통장을 꺼냈다. 낡은 파란색 통장. 표지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자주 들여다본 그 통장에는 1,513만 원이 찍혀 있었다. 남편 돌아가시고 7년. 장례 비용으로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고 그 뒤로 암투병하던 남편 병원비 정리하느라 또 800만 원이 사라졌다. 평생 모아온 돈이 그렇게 줄어들었다. 이제 남은 건 이것뿐. 수술비는 의료보험으로 어느 정도 처리되겠지만 문제는 그 이후였다. 간병비, 재활치료비, 물리치료비, 약가. 최소 3개월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몸이 될 것이다. 영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간병인을 하루 10만 원으로 잡으면 한 달에 300만 원. 석 달이면 900만 원. 재활치료는 회당 5만 원씩 주 3번이면 한 달에 60만 원. 약값과 검사비, 교통비까지 합치면 최소 1,500만 원은 있어야 버틸 수 있다.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 영숙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다. 남은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창밖으로 새벽 첫차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무릎을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65세 남편을 보냈을 때도 이렇게 막막하지는 않았다. 그땐 적어도 건강한 몸이 있었으니까. 청소 일이라도 나갈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자식들한테 손을 벌려야 하나. 큰아들 민호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이지만 며느리 지연의 눈치가 보였다. 둘째 딸 혜진은 맞벌이로 간신히 월세 내고 사는 형편. 막내 아들 준석이는 사업 망하고 이혼까지 해서 지금 고시원에서 산다고 했다. 영숙은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아무도 내 편이 없구나. 이 나이에 이렇게 혼자 수술대에 오르게 될 줄은 몰랐다. 병원에서 받은 수술 동의서를 다시 펼쳤다. 보호자 서명란이 비어 있었다. 자식이 셋이나 있는데 누가 와줄까? 민호는 회사 일로 바쁘다고 했고 혜진은 아이 학원 보내야 한다며 시간 내기 어렵다고 했다. 준석이는 연락조차 제대로 안 된다. 결국 혼자 병원에 가서 혼자 수술받고 혼자 회복해야 하는 건가? 70 넘은 노인이 이렇게 외롭게 살아야 하는 건가?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호에게서 온 문자였다. 엄마 수술 날짜 확정됐어요. 저희가 병원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래도 큰아들이구나. 그래도 날 생각해 주는구나. 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고맙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8시야. 민호의 답장은 빨랐다. 알겠어요, 엄마. 제가 다 챙겨요. 안심하세요. 영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다. 수술만 잘 되면 된다. 석 달만 버티면 된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일을 찾아봐야지. 아파트 경비 자리라도 알아봐야지. 70 넘어서도 일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는 있을 것이다. 영숙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간신히 잠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이 믿고 있는 그 통장의 돈이 며칠 뒤면 완전히 사라져버릴 거라는 사실을. 수술 전날 저녁 영숙의 낡은 투룸 빌라에 큰아들 민호와 며느리 지연이 찾아왔다. 40대 중반의 민호는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며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산다. 대학생 아들 하나에 고등학생 딸 하나.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아들 재민이가 미국 유학을 고집하면서 집안 재정은 파탄 직전이었다. 사교육비만 한 달에 200만 원이 넘어갔고 유학 준비 비용으로 이미 5천만 원 가까이 날렸다. 거기에 딸 수진이까지 특목고 준비로 학원비가 100만 원씩 들어갔다. 지연은 40 초반의 날씬한 체구의 명품 핸드백을 들고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엔 피곤함이 역력했다. 요즘 재민이 유학 문제로 잠을 제대로 못 잔다는 게 표정에 다 드러났다. 영숙은 반갑게 두 사람을 맞이했다.
차를 내오려 하자 지연이 손을 저었다. 괜찮다고 오래 있을 거 아니니까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내일 수술이잖아요. 저희가 아침 일찍 모시러 올게요.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보험 처리되니까 괜찮다. 너희가 시간 내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수술 후에 간병인도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다 알아볼게요. 어머니는 그냥 푹 쉬기만 하세요. 지연이 거들었다. 맞아요, 어머니. 요즘 간병인들 구하기 진짜 힘든데 제가 아는 사람 통해서 괜찮은 분 소개받을게요. 걱정 마세요. 영숙은 감격해서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고맙다는 말을 연신 반복했다. 역시 큰아들이구나. 장남은 다르구나. 이렇게 챙겨주다니. 눈물이 핑 돌았다. 저녁을 함께 먹자는 영숙의 제안을 민호 부부는 정중히 거절했다. 바빠서 그러니 어머니는 내일 준비나 잘 하라고 했다. 영숙은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겠는가. 시간 내서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지연이 영숙의 안방으로 슬쩍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이 열려 있었다. 그 안에 통장과 도장 그리고 신분증이 들어있는 게 보였다. 지연은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통장 계좌번호를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신분증도 찍었다. 도장까지 손에 쥐었다. 잠깐 망설이다가 그걸 자기 가방에 슬쩍 넣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태연했다. 영숙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지연은 이미 거실에 나와 있었다. 민호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영숙은 현관까지 두 사람을 배웅하며 또 한 번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내일 8시까지 오겠다는 민호의 말에 영숙은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문이 닫히고 계단을 내려가는 민호 부부. 민호가 지연에게 물었다. 도장 챙겼어? 지연이 가방을 톡톡 두드렸다. 당연하지. 신분증 사진도 찍었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이게 맞는 건가 싶긴 한데. 지연이 남편의 팔을 쳤다. 뭘 망설여. 재민이 유학 가는 거 포기할 거야? 지금 등록금 2천만 원 넣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그 돈 어디 있어? 어머니 통장엔 1,500만 원 있잖아. 그거 빌려 쓰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민호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그래도 어머니 간병비인데.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간병비는 나중에 우리가 다 해드리면 돼. 지금 재민이가 더 급하잖아. 이번에 미국 가는 거 놓치면 내년엔 또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지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 재민이 유학은 그들 부부의 꿈이기도 했으니까. 차에 타며 지연이 다시 말했다. 어차피 어머니 수술하면 한동안 의식도 몽롱할 거고 태어나고 나서도 통장 확인할 정신 없을 거야. 그 사이에 우리가 쓰고 나중에 조금씩 채워 넣으면 되지 뭐. 민호는 시동을 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되지. 어차피 우리 어머니인데 뭐. 영숙은 그날 밤 비교적 편안하게 잠들었다. 큰아들이 챙겨준다니 마음이 놓였다. 수술도 잘 될 것 같았다. 내일이면 새로운 인공관절을 넣고 석 달쯤 지나면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으며 영숙은 꿈나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녀의 서랍 속 도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그 도장은 곧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무기가 될 것이었다. 수술은 4시간이 걸렸다. 영숙이 마취해서 깨어났을 때는 이미 저녁 6시가 넘어 있었다. 회복실 천장에 하얀 조명이 눈을 찔렀다. 온몸이 무겁고 고관절 부위가 묵직하게 당겼다. 간호사가 다가와 의식이 돌아왔는지 확인했다. 영숙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다. 병실로 옮겨진 영숙 옆에는 민호가 앉아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자 영숙은 안심이 됐다. 민호는 피곤한 얼굴로 어머니 손을 잡았다. 수술 잘 됐대요. 의사 선생님이 성공적이었다고 했어요. 영숙은 희미하게 웃었다. 고맙다고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민호는 1시간쯤 있다가 일어섰다. 어머니, 저 회사 급한 일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영숙은 손을 흔들어 가라는 신호를 보냈다. 바쁜데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생각했다. 민호가 나간 뒤 병실은 고요해졌다.
옆 침대의 할머니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석 달을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아침 민호가 다시 왔다. 하지만 10분도 채 머물지 않고 또 회사에 가야 한다며 일어섰다. 어머니 간병인 알아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영숙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오후엔 지연이 잠깐 들렀다. 그녀는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지만 제대로 앉지도 않고 서서 얘기만 하다 갔다. 요즘 애들 학원 스케줄 관리하느라 정신없다고 어머니 이해하시죠? 라며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다.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혼자서는 화장실도 갈 수 없었다. 간호사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는데 그들도 바빴다. 영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간병인 언제 오냐고 물었다. 민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어머니 간병인 비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요. 하루에 15만 원이래요. 한 달이면 450만 원이에요. 차라리 제가 시간 내서 병원 올게요. 영숙은 놀랐다. 15만 원? 자기가 알아본 곳은 10만 원이었는데 아들이 제대로 알아본 게 맞나 싶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제가 시간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해해 주세요. 영숙은 알겠다고 했다. 괜찮다고 간호사들한테 부탁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민호는 사흘째부터 아예 병원에 오지 않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늦었다. 바쁘다는 말만 반복됐다. 영숙은 점점 불안해졌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는 걸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건 아닐까? 일주일째 되는 날 지연이 홀로 병실에 들렀다. 그녀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들고 왔지만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다. 어머니 좀 어때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영숙은 그냥 그렇다고 대답했다. 지연은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재민이 유학 준비하느라 돈이 물 새듯 나가요. 수진이도 학원 2개 보내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에요. 영숙은 며느리가 왜 갑자기 돈 얘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지연은 계속 말을 이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여유가 없어요. 간병인 비용까지 대드리기가 부담스러워요. 어머니도 이해하시죠? 영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인가? 간병인은 자기 돈으로 쓸 생각인데. 통장에 1,500만 원이 있는데. 영숙이 대답하려 할 때 지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전화를 받으며 병실을 나갔다. 복도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응, 카드값 나갔어. 2천만 원. 이번 달 빡빡해. 어떡하지? 영숙은 귀를 기울였다. 무슨 카드값이 2천만 원인가? 며느리네 집안 형편이 그렇게 어려운가? 지연이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녀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수진이 학원 데리러 가야 해요. 영숙은 손을 흔들며 가라고 했다. 지연이 나간 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다. 뭔가 이상하다.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수상하다. 왜 간병인을 제대로 알아봐 주지 않는 걸까? 왜 자꾸 돈 얘기를 하는 걸까? 다음 날 영숙은 혼자 힘으로 화장실을 다녀오다 넘어질 뻔했다. 간호사가 달려와 부축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영숙은 아들이 바빠서 못 온다고 둘러댔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간병인이라도 쓰셔야 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영숙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어떻게 간병인을 구하나? 누구한테 부탁하나? 민호는 연락이 안 되고 혜진이는 회사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다. 결국 영숙은 병원 사회복지사를 통해 간병인을 알아보기로 했다. 하루 10만 원짜리 간병인. 한 달이면 300만 원. 통장에 있는 돈으로 5달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정하고 영숙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내일 퇴원하면 집으로 가서 통장을 확인하고 간병인 비용을 정리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영숙은 잠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자신의 통장에서 이미 거액의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돈을 쓴 사람이 바로 자신이 믿었던 큰아들 부부라는 것을. 퇴원날 아침 영숙은 간신히 옷을 갈아입었다.
고관절이 여전히 뻐근했지만 목발을 짚고 걸을 수는 있었다. 의사는 최소 2달은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처방전을 받았다. 민호가 차를 가지고 왔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해 차에 태우며 말했다. 집에 모셔다 드릴게요. 영숙은 고맙다고 했다.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었다. 무슨 급한 일이 있는지 문자가 계속 왔다. 영숙은 물었다. 회사 일이 많이 바쁘니? 민호는 고개만 끄덕였다. 네,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요. 집에 도착해 영숙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민호가 짐을 들어다 주고는 급하게 시계를 봤다. 어머니, 저 회사 가야 해요. 괜찮으시죠? 영숙은 괜찮다고 손을 흔들었다. 민호는 문을 닫고 급히 내려갔다. 영숙은 혼자 남겨진 집 안을 둘러봤다.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일주일 넘게 비웠으니 당연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통장을 꺼내려는데 없었다. 분명 여기 넣어뒀는데. 다른 서랍을 뒤졌다. 옷장도 열어봤다. 책상 위도 뒤적였다. 통장이 없었다. 신분증도 없었다. 도장도 없었다. 영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일이지? 한참을 뒤진 끝에 영숙은 침대 밑에서 오래된 가방을 발견했다. 그 안에 통장이 들어 있었다. 아, 여기 있었구나.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통장을 펼쳤다. 그런데 이상했다. 통장에 적힌 잔액이 이상했다. 27만 3천 원. 뭔가 잘못됐다. 영숙은 눈을 비비고 다시 봤다. 여전히 27만 3천 원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500만 원이 어디 갔지? 잘못 본 거겠지. 영숙은 안경을 쓰고 다시 확인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27만 3천 원. 나머지 1,47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지? 영숙은 통장을 떨어뜨릴 뻔했다. 급하게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었다. 또 받지 않았다. 영숙은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급해 전화 좀 받아라. 답장이 없었다. 영숙은 목발을 짚고 일어섰다. 은행에 가봐야 한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다. 통장 정리가 잘못됐거나 은행 실수일 거다. 집에서 은행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였지만 영숙에겐 30분이 걸렸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온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고관절이 욱신거렸지만 참았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번호표를 뽑았다. 68번. 현재 42번. 한참을 기다려야 했다.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영숙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누가 내 돈을 가져간 걸까? 혹시 사기를 당한 건가? 요즘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많다던데. 하지만 영숙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없었다. 은행에서 전화 온 적도 없었다. 68번이 불렸다. 영숙은 창구로 걸어가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다. 저기요, 제 통장 잔액이 이상해요. 분명 1,500만 원 넘게 있었는데 27만 원밖에 안 남았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 컴퓨터를 두드렸다.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직원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어르신, 최근 2달 사이에 출금 내역이 여러 건 있으시네요. 영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무슨 출금이요? 나는 돈 뺀 적 없는데요. 직원은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여기 보시면 9월 15일 500만 원, 9월 23일 300만 원, 10월 5일 65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영숙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나는 그런 돈 뺀 적 없어요. 직원이 설명했다. 카드 결제 대금 자동 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르신 명의의 카드로 결제된 금액들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나는 카드 같은 거 안 써요. 체크카드 하나만 있는데 그것도 거의 안 써요. 직원은 다시 화면을 확인했다. 여기 보시면 신용카드가 새로 발급됐네요. 8월 20일자로요. 그 카드로 결제하신 금액들이 어르신 계좌에서 자동 빠져나간 겁니다. 영숙은 정신이 아득해졌다. 나는 신용카드 발급받은 적 없어요. 누가 내 이름으로 카드를 만든 거예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어르신 신분증과 도장으로 발급된 카드니까요. 혹시 가족분 중에 카드 쓰신 분 없으세요? 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가족, 신분증, 도장, 수술 전날 밤, 민호 부부가 왔던 그날 밤. 영숙은 몸이 휘청거렸다. 직원이 놀라며 어르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럴 리 없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다. 하지만 사실은 명백했다. 민호 부부 외에는 그 서랍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수술 전날 민호 부부가 왔을 때 도장과 신분증이 사라졌다. 그리고 카드가 발급됐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카드로 뭘 샀는지 알 수 있나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세서를 출력했다. 여기 보시면 대부분 교육비 관련 결제입니다. 유학원 등록금, 학원비, 교재비 이런 것들이요. 영숙의 눈에 한 줄이 들어왔다. 미국 대학 등록금 납부 카드 결제 상환 650만 원. 영숙은 출력된 명세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물만 한 컵 가져다 주었다. 어르신 일단 물 좀 드세요. 영숙은 컵을 받아 들었지만 마시지 못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다. 명세서를 다시 펼쳤다. 9월 15일 강남 소재 유학원 500만 원. 9월 23일 온라인 영어학원 등록비 300만 원. 10월 5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등록금 납부 650만 원. 10월 12일 해외 송금 수수료 및 비자 수속비 80만 원. 10월 20일 특목고 입시학원 220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다. 영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총 1,450만 원. 거의 자기 전 재산이 2달 사이에 빠져나간 것이었다. 그것도 손주들 교육비로. 영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암투병하던 남편 간병하며 모은 돈이, 새벽부터 밤까지 청소일하며 모은 돈이 이렇게 사라진 거였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르신, 이 카드 사용 정지시킬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당장 정지시켜주세요. 그리고 누가 이 카드 발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직원은 다시 컴퓨터를 확인했다. 카드 발급 신청서를 보니까 박민호 씨 명의로 가족카드 신청이 들어왔네요. 어르신의 자녀분이신가요?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것 같았다. 네, 제 큰아들입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는 저희 은행에서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가족끼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은행을 나서는 영숙의 발걸음은 비틀거렸다. 목발을 짚고 걷는데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다. 고관절 수술 부위가 찢어질 것처럼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다. 내 아들이 날 배신했다. 며느리가 내 돈을 훔쳐갔다. 손주 교육비를 위해 70 넘은 노인의 간병비를 가져간 것이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숙은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지끈거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영숙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명세서를 다시 펼쳐 들여다봤다. 미국 대학 등록금. 손주 재민이가 유학을 간다는 건 알고 있었다. 민호 부부가 몇 년 전부터 준비한다고 했었다. 하지만 설마 내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을 줄은 몰랐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어머니. 뭐 급한 일 있으세요? 태연한 목소리였다. 영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호야, 너 내 돈 썼니?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민호가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영숙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은행 갔다 왔다. 내 통장에서 1,500만 원 빠진 거 다 봤어. 민호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어머니, 그게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영숙은 소리쳤다. 설명? 무슨 설명? 내 허락도 없이 내 돈 가져간 게 설명이 되니?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지금 회사인데.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영숙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내가 카드 만들었지? 내 도장이랑 신분증 가져가서. 그걸로 재민이 유학비 낸 거지? 민호는 잠깐 침묵하더니 인정했다. 네,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니 이건 빌린 거예요. 제가 나중에 다 갚을게요. 빌렸다고? 영숙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주인 허락도 없이 가져간 게 빌린 거냐? 그게 도둑질이지. 민호의 목소리가 약간 높아졌다. 어머니 도둑질이라니요? 저 어머니 아들이에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융통성 있게 해야죠. 재민이 유학 가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영숙은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 간병비를 가져간 거냐? 나는 지금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27만 원으로 어떻게 석 달을 버티냐? 민호는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다. 어머니 간병비는 제가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회사에서 보너스 나오면 바로 드릴게요. 나중에? 영숙은 목소리가 떨렸다. 나중이 언제냐?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하다. 내일부터 재활치료 들어가야 한다고. 민호는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그럼 일단 기초 재활만 받으세요. 비싼 치료는 조금 미루시고. 제가 다음 달에 돈 마련해서 드릴게요. 영숙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민호가 계속 말했다. 어머니 저도 어렵습니다. 재민이 유학비만 해도 1년에 5천만 원이에요. 수진이 학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지연이는 요즘 스트레스로 약 먹고 있어요. 저희도 힘들어요. 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손주들이 힘들다고?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서 70 넘은 노인의 생계비를 가져가도 되는 건가? 영숙은 핸드폰을 가슴에 안고 울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서 한참을 울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계속 울었다. 해가 기울 무렵 영숙은 겨우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다.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고관절이 비명을 지르듯 아팠다. 하지만 그 통증도 마음의 아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 키우고 손주 예뻐한 게 잘못인가?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게 잘못인가? 영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통장에 남은 27만 원. 이 돈으로 재활치료는커녕 한 달 생활비도 안 된다. 집세는 어떻게 내나? 약값은 어떻게 하나?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데. 영숙은 핸드폰을 들어 둘째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었다.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했다. 혜진이라면 들어줄 것이다. 혜진이라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혜진은 전화를 받자마자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챘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혜진은 당장 회사 조퇴를 하고 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30대 후반의 혜진은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며 남편과 맞벌이로 두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 월세 40만 원짜리 투룸 빌라에서 빠듯하게 살았다. 그녀에게도 여유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다급하게 부른 적은 처음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간 혜진은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고 놀랐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옆에는 은행 명세서가 구겨진 채로 놓여 있었다. 혜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물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래? 영숙은 명세서를 혜진에게 건넸다. 이거 봐라. 오빠가 내 돈 다 가져갔어. 혜진은 명세서를 펼쳐 들었다.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유학원 500만 원. 대학 등록금 650만 원. 학원비 220만 원. 혜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뭐야? 오빠가 엄마 돈으로 재민이 유학비 낸 거야?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먹였다. 내 허락도 없이 카드 만들어서 다 써버렸어. 이제 통장에 27만 원밖에 안 남았어. 혜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당장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지금 어디야? 집이야? 민호는 퇴근해서 집에 있다고 했다. 혜진은 소리쳤다. 움직이지 마. 내가 지금 간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나 오빠네 집 갔다 올게.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혜진은 택시를 타고 강남에 있는 민호네 아파트로 달려갔다. 30평대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 곳이었다. 대출이 5억 있다지만 그래도 자가였다. 혜진은 초인종을 눌렀다. 지연이 문을 열었다. 어머 혜진아 무슨 일이야? 사전에 연락도 없이. 혜진은 대답도 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는 민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재민이는 방에서 게임을 하는지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수진이는 책상에 앉아 문제집을 풀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평화로운 가정이었다. 하지만 혜진의 눈에는 그 모든 게 어머니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 혜진은 명세서를 민호 앞에 내던졌다. 오빠 이게 뭐야? 엄마 간병비를 왜 재민이 등록금으로 쓴 거야? 민호는 잠깐 명세서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혜진아 그건 내가 설명하려고. 혜진은 소리쳤다. 설명? 무슨 설명? 엄마 허락도 없이 돈 가져간 게 설명이 돼? 지연이 거실로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명품 가디건을 걸치고 있었다. 혜진아 목소리 좀 낮춰. 애들 놀란다. 혜진은 지연을 쳐다봤다. 형수 이게 말이 돼요? 엄마가 지금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통장에 27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지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혜진아 우리도 사정이 있어. 재민이 유학하잖아.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내년에 가면 나이도 많아지고 입학도 어려워져. 지금 아니면 안 돼. 혜진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그래서 엄마 돈 가져간 게 정당화돼요? 형수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민호가 끼어들었다. 혜진아 가족끼리 좀 융통성 있게 해야지. 어머니는 어차피 병원에서 잘 지내셨잖아. 간병비도 생각보다 안 들었고. 혜진은 오빠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 정신 차려. 엄마가 간병인도 못 쓰고 혼자 고생한 거 몰라? 화장실도 혼자 못 가서 넘어질 뻔했다고. 그걸 어떻게 잘 지냈다고 말할 수 있어? 지연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혜진아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 지금은 퇴원했고 집에서 쉬면 되는 거고. 재활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하지만 재민이 유학은 지금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시기를 놓치면 끝이라고. 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형수 지금 진심으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재활치료가 덜 급하다고요? 민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혜진아 너무 흥분하지 마. 나도 어머니한테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상황이 어려웠어. 재민이 유학비만 1년에 5천만 원이야. 집 대출 이자만 한 달에 150만 원이고. 수진이 학원비도 150만 원씩 나가고. 우리 월급으로는 안 돼. 혜진은 소리쳤다. 그럼 유학을 포기하면 되잖아. 왜 엄마 돈을 쓰는데? 지연이 냉정하게 대답했다. 포기? 재민이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3년을 준비했어. SAT 시험도 보고 토플 점수도 땄어. 이제 와서 포기하라고? 그게 말이 돼? 혜진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럼 엄마 인생 포기하는 건 말이 돼요? 70 넘은 노인이 재활치료 못 받고 불구로 사는 건 괜찮아요? 침묵이 흘렀다. 민호와 지연은 서로를 쳐다봤다. 재민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20살의 청년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시끄러워요. 게임 중인데. 뭘 그렇게 싸워요? 혜진은 조카를 보며 물었다. 재민아 너 할머니 돈으로 유학 간다는 거 알아? 재민은 어깨를 으쓱했다. 알죠. 그게 뭐 어때서요? 가족끼리 돈 빌려 쓰는 거잖아요. 혜진은 기가 막혔다. 20살 청년이 70 넘은 할머니의 간병비를 빌려 쓴다는 게 당연하다는 표정이었다. 혜진은 재민에게 말했다. 할머니가 지금 재활치료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어. 내가 가져간 거야. 재민은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건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요. 제 유학이 더 급하다고요.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조카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민호와 지연을 향해 말했다. 오빠 형수 지금 당장 그 돈 엄마한테 돌려드려요. 아니면 내가 경찰 신고할 거야. 이건 횡령이야. 절도야. 민호가 황급히 말했다. 경찰 신고? 혜진아 우리 가족인데 그렇게까지 해야 해? 혜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가족이면 다야? 가족이라고 남의 돈 훔쳐도 돼? 오빤 지금 범죄자야.
알아?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연이 끼어들었다. 혜진아, 진정해. 우리가 갚을게. 조금만 시간을 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시간? 언제? 다음 달? 내년? 엄마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달에 남편 보너스 나와. 그때 200만 원 드릴게. 혜진은 비웃었다. 200만 원? 1,500만 원 중에 200만 원? 나머지는? 민호가 머리를 쥐어뜯었다. 혜진아, 우리한테 지금 그 돈이 없어. 진짜 없다고. 다 재민이 유학비로 들어갔어. 혜진은 소리쳤다. 그럼 유학 취소해. 재민이 미국 안 가면 돼. 재민이가 끼어들었다. 뭐? 제가 왜 안 가요? 정 가기로 했어요. 할머니도 나중에 이해하실 거예요. 혜진은 조카를 노려봤다. 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재민은 당당했다. 저도 제 인생 있어요. 할머니 재활치료는 나중에 해도 되지만 제 유학은 지금 아니면 안 돼요. 혜진은 손이 떨렸다. 이 집안 사람들이 정신이 나간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상한 건지 알 수 없었다. 지연이 다시 말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어머니는 이제 70이야. 앞으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어. 하지만 재민이는 이제 20살이야. 앞으로 60년을 살아야 하는 애야. 누가 더 투자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봐. 혜진은 귀를 의심했다. 형수가 방금 뭐라고 한 거지? 투자 가치? 엄마를 투자 대상으로 보는 거야? 민호가 아내를 말렸다. 여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하지만 지연은 계속했다. 사실이잖아. 어머니 재활치료 해봐야 얼마나 더 거르시겠어. 재민이는 미국 가서 좋은 직장 잡으면 나중에 할머니 요양원 비용도 다 낼 수 있어.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하면 돼. 혜진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나가겠다고 선언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민호가 뒤따라왔다. 혜진아, 이해해줘.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혜진은 돌아서서 오빠를 쳐다봤다. 오빠, 난 오빠를 더 이상 형제로 안 볼 거야. 오늘부터 남이야. 엄마한테 그 돈 갚을 때까지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을 박차고 나온 혜진은 계단에서 주저앉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어머니한테 저럴 수 있어? 혜진은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지금 엄마 문제로 완전 미쳐버릴 것 같아. 오빠, 내가 엄마 돈 1,500만 원을 다 써버렸어. 재민이 유학비로. 남편은 놀라며 물었다. 뭐? 1,500만 원을? 혜진은 울먹이며 대답했다. 응. 엄마 간병비 다 가져갔어. 이제 엄마 통장에 27만 원밖에 안 남았어. 우리가 엄마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여보, 우리도 사정이 어려운 거 알잖아. 애들 학원비에 월세에. 저축도 거의 없는데. 혜진은 알고 있었다. 남편 말이 맞았다. 그들 부부도 여유가 없었다. 하지만 어머니를 이대로 둘 수는 없었다. 혜진은 결심했다. 알았어. 내가 뭐라도 해볼게. 아르바이트라도 더 구해볼게. 엄마를 이대로 둘 순 없어. 전화를 끊고 혜진은 다시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한테 돌아가서 뭐라고 말해야 하나. 오빠가 돈 안 갚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혜진이 민호네 아파트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다. 차 안에서 혜진은 계속 눈물을 흘렸다. 택시기사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지만 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집 주소만 말했다. 창밖으로 흐르는 강남의 화려한 불빛들이 비웃는 것 같았다. 저 아파트들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 아니면 우리 집처럼 속은 썩어가고 있을까? 어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불이 꺼져 있었다. 혜진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자는 줄 알았는데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혜진이 다가가자 영숙은 고개를 돌렸다. 혜진아, 왔니? 목소리가 기력이 없었다. 혜진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잡았다. 엄마, 오빠 만나고 왔어. 영숙은 물었다. 뭐라고 하던? 돌려준다고 하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엄마, 오빠가 지금 당장은 돈이 없대. 다 재민이 유학비로 써버렸대.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혜진은 어머니 손을 꽉 쥐었다. 엄마, 내가 뭐라도 해볼게. 내가 돈 벌어서 엄마 재활치료 시켜드릴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너도 애들 키우느라 힘든데. 엄마는 괜찮아. 혜진은 울먹였다. 엄마 괜찮은 게 아니잖아. 재활치료 안 받으면 평생 제대로 못 걷는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영숙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럼 어쩌겠니? 돈이 없는데. 너희 오빠가 다 가져갔는데. 혜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밤이 깊어갔지만 아무도 잠들 수 없었다. 혜진은 어머니를 재우고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인터넷에서 고령자 재활치료 지원 제도를 검색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 하지만 어머니는 해당 사항이 없었다. 집이 있고 통장에 돈이 있으니 수급 대상이 아니었다. 27만 원으로는 안 되는 건가? 혜진은 무료 법률 상담을 검색했다. 가족 간 금전 문제를 고소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했다. 여러 사이트를 둘러본 결과 가능은 하지만 입증이 어렵다는 내용이 많았다. 어머니가 직접 신고해야 하고 카드 발급동의 여부를 증명해야 하고 가족 관계라 처벌도 약할 가능성이 높았다. 혜진은 한숨을 쉬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재활의학과 의사를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재활치료를 미루면 근육이 굳고 관절 기능이 떨어집니다. 최소 석 달은 집중치료가 필요해요. 혜진은 물었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보험 적용되는 기본 치료만 받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들어갑니다. 혜진은 계산을 했다. 석 달이면 150만 원. 거기에 약값, 교통비, 생활비까지 하면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다. 어머니 통장에 있는 27만 원으로는 턱도 없었다. 혜진은 자기 통장을 확인했다. 380만 원. 다음 달 월급까지 버틸 돈이었다. 이걸 어머니께 드리면 자기 가족은 어떻게 하나. 병원을 나오는 길에 영숙이 말했다. 혜진아, 그냥 집에서 쉴게. 치료는 안 받아도 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러면 안 돼. 내가 뭐라도 해볼게.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너도 힘든 거 엄마가 아는데. 미안하다. 혜진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엄마가 왜 미안해? 잘못한 건 오빠인데. 집으로 돌아온 혜진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남편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다. 여보, 우리 적금 깨자. 200만 원 있잖아. 혜진은 놀랐다. 그건 내년 전세금 올려주는 돈인데. 남편이 대답했다. 어머니가 더 급해. 나중에 다시 모으면 되지. 혜진은 고마워서 울컥했다. 남편에게 미안하고 고마웠다. 전화를 끊고 혜진은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200만 원. 이걸로 어머니 석 달치 재활비를 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민호가 돈을 갚지 않으면 혜진은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일단 지금 당장 어머니를 도와야 했다. 어머니에게 돌아가 200만 원을 건넸다. 엄마, 이걸로 재활치료 받아. 영숙은 손을 저었다. 안 돼. 이건 내 돈이잖아. 혜진은 어머니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엄마가 건강해야 내가 마음 편해. 받아. 영숙은 딸을 꼭 안으며 울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혜진도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혜진은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오빠, 나 적금 깨서 엄마 재활비 됐어. 오빤 석 달 안에 200만 원 나한테 갚아. 민호는 미안하다고 했다. 혜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 돈만 갚아. 그리고 엄마한테 쓴 1,500만 원도 언제 갚을 건지 계획 세워서 알려줘.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혜진은 기다렸다. 민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혜진아,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빚이 너무 많아. 집 대출 5억에 카드 빚이 3천만 원이야. 재민이 유학비도 계속 나가고. 어머니한테 갚을 돈이 정말 없어. 혜진은 소리쳤다. 그럼 처음부터 왜 가져간 거야? 없으면 쓰지를 말았어야지. 민호가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재민이 유학비가 이렇게 많이 들 줄. 지연이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혜진은 기가 막혔다. 오빠 그건 핑계야. 오빤 선택한 거야. 엄마 돈 훔쳐서 아들 유학 보내기로. 그 책임은 오빠가 져야 해. 전화를 끊고 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다. 형은 뭐래?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못 갚겠대. 빚이 너무 많대.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장모님을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냐? 혜진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친오빠가 어머니를 버렸으니 자기가 떠안아야 했다. 다음 날부터 혜진은 저녁마다 어머니 집에 들러 재활 운동을 도와드렸다. 물리치료 예약도 잡아드렸다. 약도 챙겨드렸다. 회사 일과 육아 그리고 어머니 간병까지 하다 보니 혜진은 점점 지쳐갔다. 얼굴에 다크서클이 생겼고 몸무게가 빠졌다. 남편이 걱정했다. 여보 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냐? 혜진은 괜찮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에게서 연락이 없었다. 200만 원을 갚겠다던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혜진이 전화를 걸면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답만 왔다. 혜진은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어머니가 말렸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감옥에 보낼 순 없다고 했다. 2달째 접어들 무렵 혜진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 지갑과 조퇴가 잦고 업무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혜진은 사정을 설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중소기업이라 대체 인력이 필요했다. 혜진은 한 달 후 퇴사하게 됐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다. 월세 40만 원, 아이들 학원비 80만 원, 생활비 60만 원, 공과금 20만 원. 남편 월급 250만 원으로는 모자랐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다. 혜진은 새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어머니 간병 때문에 면접도 제대로 못 봤다. 영숙의 재활 치료비도 문제였다. 혜진이 마련한 200만 원이 바닥나고 있었다. 한 달 반 만에 150만 원이 사라졌다. 예상보다 빨리 소진됐다. 교통비와 식비, 약값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남은 50만 원으로는 보름도 버티기 어려웠다. 혜진은 다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돈 언제 줄 거야? 엄마 재활비 떨어져가.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혜진아 미안한데 나 지금 정말 어려워. 회사에서 구조조정 들어가서 내 자리도 위태로워. 보너스도 안 나왔어. 혜진은 소리쳤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오빤 엄마 돈 1,500만 원 쓴 거야. 그 책임은 져야지. 민호가 말했다. 알아. 내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줘. 혜진은 기가 막혔다. 조금만? 언제까지? 오빤 이미 한 달 넘게 기다리라고 했잖아. 민호는 답하지 못했다. 혜진이 다시 물었다. 오빠 솔직히 말해. 갚을 생각 있어 없어? 긴 침묵 끝에 민호가 대답했다. 혜진아 솔직히 지금은 못 갚겠어. 너무 많아. 1,5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마련해.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혜진은 전화기를 던져버리고 싶었다. 그럼 왜 가져갔어? 왜 쓴 거야? 민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었다. 오빠는 갚을 생각이 없었다. 아니 갚을 능력이 없었다. 결국 어머니의 1,500만 원은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혜진은 주저앉아 울었다. 남편이 다가와 등을 쓸어주었다. 여보 그만 울어. 우리가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혜진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도울 여력이 없었다. 자기 가족도 간신히 버티는 상황이었다. 영숙에게 재활치료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영숙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눈빛은 절망적이었다. 재활치료를 중단한 영숙은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됐다. 목발을 짚고 간신히 움직였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었다. 밥을 해먹는 것도 버거웠다. 혜진이 이틀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 영숙은 점점 야위어 갔다. 어느 날 밤 영숙은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다. 고관절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한참을 누워 있었다.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핸드폰은 침대 위에 있었다. 손이 닿지 않았다. 영숙은 바닥을 기며 침대 쪽으로 움직였다. 10분이 걸려 겨우 핸드폰을 잡았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엄마 넘어졌어. 일어날 수가 없어. 혜진은 놀라며 당장 가겠다고 했다. 30분 후 혜진이 달려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닥에 누워 있었다. 혜진은 어머니를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영숙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혜진은 119에 전화하려 했지만 영숙이 손을 저었다. 아니다. 병원비 없어.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혜진은 울먹였다. 엄마, 이러다 큰일 나. 병원 가야 해.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혜진아, 너도 힘든 거 알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여기 있을게. 혜진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혜진은 결심했다. 엄마, 내가 일자리 구할게.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살게. 우리 집으로 모셔갈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너희도 좁은데 어떡해.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괜찮아. 애들이 한 방 쓰면 돼. 엄마는 작은 방 쓰시고. 다음 날 혜진은 남편을 설득했다. 여보, 엄마 모시고 살자. 내가 일 구해서 돈 벌게. 남편은 고민했다. 우리 집이 투룸인데 가능할까?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애들 한 방 쓰게 하고 엄마는 작은 방 들이자. 나랑 당신은 거실에서 자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장모님이 더 중요해. 영숙을 모셔오는 날 민호에게 연락했다. 오빠, 엄마 우리 집으로 모셔갈 거야. 오빤 신경 쓰지 마. 민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혜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미안하다는 말 이제 그만해. 오빠한테 더 이상 기대 안 해. 전화를 끊었다. 영숙은 딸네 집으로 이사했다. 좁은 방에 침대 하나만 들어갔다. 짐도 거의 가져오지 못했다. 혜진은 어머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다. 두 아이가 한 방에서 자게 되자 매일 싸웠다. 10살 딸과 8살 아들은 좁은 공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혜진과 남편은 거실 소파를 펴서 잤다. 제대로 된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침마다 몸이 찌뿌둥했다.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지만 표정에 피로가 역력했다. 혜진은 미안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다른 곳에 둘 수 없었다. 민호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 영숙은 밤마다 잠을 설쳤다. 손주들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가 거실에서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다. 딸이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 싸는 소리가 들렸다. 영숙은 자신 때문에 이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걸 알았다. 가슴이 찢어졌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어느 날 아침 영숙은 혜진에게 말했다. 혜진아, 엄마 요양원 알아봐줘. 여기 있으면 너희만 힘들어. 혜진은 손을 저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요양원비가 얼마인데. 그리고 엄마가 그런데 가면 내가 마음 아파.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는 괜찮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시설도 있다며. 혜진은 요양원을 알아봤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이 들었다. 저렴한 곳은 환경이 열악했다. 노인 학대 사건이 일어난 곳도 있었다. 혜진은 도저히 어머니를 그런 곳에 보낼 수 없었다. 결국 집에서 모시기로 했다. 하지만 한계는 명확했다. 혜진이 일을 구하려 해도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단기 아르바이트만 전전했다. 한 달에 70만 원 정도 벌었다. 생활비에 보태기에도 부족했다. 저축은 바닥났고 빚이 생기기 시작했다. 남편의 스트레스도 극에 달했다. 어느 날 남편이 폭발했다. 여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나도 한계야. 회사에서 일하고 와서 거실 바닥에서 자는 게 사람 사는 게 아니야. 혜진은 울먹였다. 미안해. 내가 뭐라도 더 해볼게.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형한테 다시 연락해봐. 돈 줄 수 있는지. 혜진은 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오빠 제발 좀 받아. 답이 없었다.
혜진은 민호네 아파트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계속 눌렀다. 한참 후 지연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상기돼 있었다. 혜진아, 왜 이래? 우리 바빠. 혜진은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지연이 막았다. 지금 손님 와 있어. 나중에 와. 혜진은 소리쳤다. 손님이 뭐가 중요해? 오빠 나와. 민호가 현관으로 나왔다. 얼굴이 여유어 있었다. 혜진아, 지금 좀 곤란해. 혜진은 오빠를 노려봤다. 오빠, 엄마가 지금 우리 집에서 고생하고 계셔. 돈 좀 줘. 조금이라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나도 없어. 진짜 한 푼도 없어. 회사에서 월급 삭감됐어. 혜진은 민호네 거실을 보았다. 새로 산 듯한 TV가 있었다. 명품 가방도 보였다. 혜진은 소리쳤다. 돈 없으면 저건 뭐야? 새 TV잖아. 명품 가방도 있고. 지연이 끼어들었다. 그건 할부로 산 거야. 재민이 미국 가기 전에 필요한 거였어. 혜진은 기가 막혀 웃음이 나왔다. 할부? 엄마 돈은 갚지도 않으면서 할부로 명품 사? 지연은 팔짱을 끼며 말했다. 혜진아, 우리도 살아야지. 맨날 어머니 돈 얘기만 하지 말고. 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형수, 정신 차려. 그 돈 엄마 간병비야. 생존권이라고. 명품이랑 비교할 게 아니야. 지연은 비웃었다. 생존권? 너무 과장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지금 내 집에 계시잖아. 밥도 먹고 자리도 있고. 우리보다 낫네. 혜진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때리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신 민호를 똑바로 쳐다봤다. 오빠, 나 더 이상 오빠 가족이라고 생각 안 해. 엄마 돈 갚을 때까지 연락하지 마.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혜진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혜진은 계단에 주저앉았다. 기력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살 수는 없다.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하지만 무슨 방법이 있을까? 민호는 갚을 생각이 없다.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어머니가 반대한다. 결국 자기가 어머니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건가? 그날 밤 혜진은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너무 무리한 것 같아. 엄마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보, 우리 이사 가자. 좀 더 넓은 집으로. 월세를 더 내더라도 제대로 된 공간에서 살자. 그래야 우리도 버티고 장모님도 편하실 거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월세 더 내면 우리 어떻게 살아? 지금도 빠듯한데. 남편이 대답했다. 내가 야근 더 할게. 주말 알바도 해볼게. 당신도 좀 더 나은 일자리 구하고. 우리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혜진은 남편을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다. 월세가 더 비싼 집으로 이사하면 한 달에 70만 원을 더 내야 했다. 남편이 야근을 해도 추가 수당은 얼마 안 됐다. 주말 알바는 구하기도 어려웠다. 혜진도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어머니를 돌봐야 해서 풀타임 근무가 불가능했다. 결국 그들은 현재 집에 머물기로 했다. 조금씩 참고 견디는 수밖에 없었다. 영숙은 그런 딸내 가족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자기 때문에 이 가족이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영숙은 울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석 달이 지났다. 재민의 미국 유학 출국일이 다가왔다. 민호네 가족은 분주했다. 짐을 싸고 비자를 확인하고 항공권을 재확인했다. 650만 원을 들여 등록금을 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재민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출국 일주일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대학에서 이메일이 왔다. 재민의 입학이 취소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유는 비자 서류 미비. 재민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가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원에서 처리한 서류였는데 실수가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유학원에 달려갔다. 책임자를 만나 따졌다. 어떻게 된 거냐고 650만 원을 내고 이게 뭐냐고. 유학원 직원은 미안하다고만 했다. 다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다. 입학 시기를 놓쳤다. 다음 학기는 내년 봄이었다.
재민은 망연자실했다. 3년을 준비한 유학이 물거품이 됐다. 친구들에게 유학 간다고 자랑했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울면서 유학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민호는 좌절감에 빠졌다. 어머니 돈 1,500만 원을 쓰고도 아들 유학은 실패했다. 그 돈으로 뭘 한 거지? 무슨 의미가 있었지? 민호는 매일 술을 마셨다. 회사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상사에게 경고를 받았다. 이러다 정말 해고당할 것 같았다. 지연은 스트레스로 신경안정제를 먹기 시작했다. 재민의 유학 실패, 집안 재정 파탄, 시어머니 문제. 모든 게 한꺼번에 터졌다. 지연은 민호를 원망했다. 당신이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유학원을 제대로 알아봤어야지.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자기 잘못이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어머니 생각이 났다. 문득 어머니가 보고 싶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혜진 내 집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실까? 민호는 핸드폰을 들었다.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엄마 어떻게 지내시니? 답이 없었다. 다음 날 민호는 혜진 네 집으로 찾아갔다. 좁은 투룸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가슴이 무거웠다. 초인종을 눌렀다. 혜진이 문을 열었다. 오빠? 왜 왔어? 표정이 차갑했다. 민호는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혜진이 막았다. 들어오지 마. 볼 일만 말해.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 좀 뵈러 왔어. 어머니 계시니?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지금 병원이야. 검사 받으러 가셨어. 민호는 놀라며 물었다. 무슨 검사? 어디 아프셔? 혜진은 냉정하게 대답했다. 고관절이 다시 악화됐어. 재활치료 제대로 못 받아서. 의사가 재수술 필요하다고 했어.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재수술? 돈은? 혜진은 비웃었다. 돈?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 내 적금 다 깨고 남편 월급으로 간신히 버티는데. 재수술은 꿈도 못 꿔. 민호는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혜진은 소리쳤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 오빠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된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뭐라고 변명할 수 없었다. 혜진이 계속 말했다. 오빠 알아? 엄마가 매일 밤 우셔. 자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고생한다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 말 들으면 내 가슴이 찢어져. 민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정말 미안해. 내가 뭐라도 할게. 혜진은 차갑게 말했다. 뭘 할 건데? 돈이라도 갚을 거야?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혜진이 다시 말했다. 오빠 더 이상 오지 마. 엄마 보러 오는 것도 사양할게. 오빤 이미 엄마를 버렸어. 자격 없어. 민호는 한참을 서 있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계단을 내려가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차에 타서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무슨 짓을 한 거지? 어머니 간병비를 아들 유학비로 썼다. 그것도 실패한 유학비로.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배신하고 돈만 날린 것이다. 민호는 핸들에 머리를 박으며 울었다. 집으로 돌아온 민호는 지연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어머니한테 돈 갚아야 해.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 지연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무슨 돈으로? 우리 카드 빚도 갚기 힘든데. 민호가 말했다. 집을 팔자. 아파트 팔아서 대출 갚고 남은 돈으로 어머니한테 드리자. 지연은 소리쳤다. 미쳤어? 집을 팔아? 그럼 우린 어디 살아? 민호는 대답했다. 전세로 가면 돼. 작은 데로 가면 돼. 지연은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나 이 아파트 지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친구들한테 강남 산다고 자랑했는데. 절대 못 팔아. 민호는 아내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지연은 단호했다. 어머니 문제는 혜진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우리는 우리 살 길 찾아야 해. 재민이 내년 유학도 준비해야 하고. 민호는 기가 막혔다. 여보, 재민이 유학은 실패했잖아. 지연이 대답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도전해야지. 포기할 순 없어.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내와 싸워봐야 소용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70 넘은 노인이 딸네 좁은 집에서 고생하는 모습이. 재수술이 필요한데 돈이 없어 못하는 모습이. 민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느 날 민호는 회사에서 퇴근 후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찾아갔다. 혜진 몰래 간호사에게 박영숙 환자를 찾았다. 1층 정형외과 대기실에 계신다고 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계셨다. 혼자였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아들을 보자 표정이 굳었다. 민호야. 왜 왔니? 민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민호는 일어나 어머니 옆에 앉았다. 어머니 제가 돈 갚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꼭 갚겠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됐다. 이제 그 얘기 하지 마라. 민호는 울먹였다. 어머니 재민이 유학도 실패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돈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한참을 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그게 바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래. 내가 돈을 가져간 것도 아프지만 더 아픈 건 내가 나를 사람으로 안 본 거야. 그냥 돈 있는 늙은이로 본 거지.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할 말이 없었다. 영숙이 계속 말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돈 갚는 것보다 내가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해. 내 아들한테도 똑같이 하지 마라. 늙으면 버려도 되는 존재로 가르치지 마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아들의 등을 두드렸다. 알았다. 이제 가거라. 혜진이 오기 전에. 민호는 일어섰다. 한 번 더 어머니를 돌아보고 병원을 나왔다. 주차장에서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사람으로 안 봤다고. 그 말이 맞았다. 민호는 어머니를 ATM 기계처럼 생각했다. 필요할 때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존재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호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집을 팔든 대출을 받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어머니한테 갚겠다고. 그게 아들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민호의 결심은 곧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이었다. 4개월째 영숙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다. 고관절 통증이 심해져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다. 혜진은 어머니를 업고 병원을 오갔다. 남편도 주말마다 도왔다. 하지만 모두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어느 날 밤 영숙은 중대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딸내 가족에게 짐이 될 수 없다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고. 영숙은 조용히 집을 나섰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혜진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이었다. 영숙은 은행으로 향했다. 아침 9시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다. 내 통장 정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장 하나 만들어주세요. 혜진이 명의로요. 직원은 고개를 가웃했다. 딸분 명의로요? 본인 동의가 필요한데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혜진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었다. 혜진 몰래 준비한 것들이었다. 딸이 동의했어요. 이걸로 통장 만들어주세요.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고 처리해 주었다. 영숙의 통장에 남은 27만 원. 전부와 앞으로 들어올 국민연금을 모두 혜진 명의 통장으로 자동 이체되게 설정했다. 다음으로 영숙은 구청으로 갔다. 사회복지과를 찾아가 상담을 신청했다. 상담사를 만나 자기 상황을 설명했다. 재산이 거의 없고 거주할 집도 불안정하고 건강도 나쁘다고.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다.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신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기가 살던 투룸 빌라를 처분하기로 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이 돌아올 것이다. 그 돈의 반은 혜진에게 주고 나머지 반은 자기 노후 자금으로 쓰기로 했다. 민호에게?
단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격이 없었다. 모든 절차를 마친 영숙은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엄마 지금 구청이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혜진은 놀라며 달려왔다. 엄마 왜 혼자 나오셨어? 넘어지면 어떡해.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다. 혜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영숙은 자기가 한 일들을 설명했다. 통장을 혜진 명의로 바꾼 것, 집을 정리하기로 한 것,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한 것. 혜진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영숙은 딸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너희가 더 이상 고생하는 걸 볼 수 없어서야. 혜진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저는 괜찮아요.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요.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다. 아니야. 내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엄마가 계속 있으면 너희 가정이 파괴돼. 엄마는 그걸 원하지 않아. 혜진은 울먹였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영숙이 대답했다. 엄마는 국가 지원 받아서 작은 원룸으로 갈 거야. 거기서 혼자 살 거야. 국민연금이랑 기초생활수급비로 버틸 수 있어. 너희한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 거야. 혜진은 손을 저었다. 안 돼요. 엄마 혼자 어떻게 사세요? 몸도 불편하신데. 영숙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가 약한 것 같지? 하지만 엄마는 강해. 70년을 살아온 사람이야. 너희 아빠 없이도 살아남았어. 이번에도 살아남을 거야. 혜진은 어머니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구청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며칠 후 영숙은 민호를 불렀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민호는 초췌한 얼굴로 나타났다. 어머니 부르셨어요? 영숙은 서류 봉투를 꺼내 민호 앞에 놓았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물었다. 영숙은 차갑게 대답했다. 상속 포기 각서야. 내가 사인해. 민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영숙의 모든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이었다. 민호는 당황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영숙이 말을 끊었다. 민호야, 넌 이미 내 몫을 가져갔어. 1,500만 원. 그게 내 상속분이야. 더 이상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민호는 할 말이 없었다. 영숙이 계속 말했다. 엄마 재산은 다 혜진이한테 갈 거야. 혜진이가 엄마를 돌봤으니까. 넌 돈만 가져가고 엄마는 버렸으니까 자격이 없어.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영숙은 펜을 민호 앞으로 밀었다. 죄송하면 사인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서류에 사인을 했다. 영숙은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말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한 거 알았으면 좋겠어. 재민이한테도 그렇게 가르쳐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만 했다. 영숙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목발을 짚고 천천히 카페를 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민호는 자리에 남아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의 뒷모습이 너무 작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강해 보였다. 민호는 자기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한 달 후 영숙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구청 근처 10평짜리 원룸. 월세는 20만 원. 기초생활수급비와 국민연금으로 충분히 낼 수 있는 금액이었다. 혜진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왔다. 남편과 아이들도 함께 왔다. 모두 힘을 합쳐 어머니의 새 보금자리를 꾸몄다. 영숙은 작지만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게 좋았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았다. 혜진 가족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아이들은 제 방을 되찾았고 혜진 부부는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잘 수 있었다. 모두가 안도했다. 영숙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2번 무료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비용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영숙은 성실하게 재활에 임했다. 고통스러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석 달 후 영숙은 목발 없이 걸을 수 있게 됐다. 천천히 조심스럽게지만 혼자 힘으로 걸었다. 처음으로 혼자 슈퍼마켓에 다녀왔을 때 영숙은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70 넘어서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게 기적 같았다. 영숙은 원룸 단지 노인회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자기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도왔다. 식사 배식을 돕고 말벗이 되어주고 병원 동행을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된 것이다. 영숙은 자기 인생에 의미가 생긴 것 같았다.